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알아보는 뉴스 인앤아웃부터 시작을 하죠. 오늘은 정말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너무 보고 싶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오래간만에 볼 수 있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호영입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오늘 그동안 밀린 뉴스 팔로업을 위해서 뉴스 정면 승부도 모니터링했는데 이거 왜 안 오나 그랬지. 네, 나는. 저더러 날짜만 세고 있었어요. 더 쉬고라고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안 봤는데 윤중건 아나운서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건 이제 네. 뒤통수 맞은 거다. 뭐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제가 중건 아나운서 캐비넷에 선물을 넣어뒀는데 도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절 주시면 돼요. 네. 절 주시면 돼요. 네. 근데 우리 이호영 아나운서가 자리 비니까 너무 허전하고 빈 거 같고 마음도 공허하고 정말 아주 혼났어요. 네. 참. 아까 왜 보는 눈초리가 그래요. 그것도 없는 동안 이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군요. 그죠? 네. 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지금? 샵 0945? 아니요. 아니죠. 네. 다행이다 그래도.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은 끝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응답해 주셨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YTN 라디오는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특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는 좋아요와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고 오니까 어때요? 교수님 말대로 아예 더 그냥 푹 쉬었으면 좋겠죠? 아닙니다. 네, 제대로 충전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네. 뭐 전기차예요? 충전하게?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안타까운 게 어린이들의 희생이 커지고 있어서 특히나 안타깝습니다. 지난 7일에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 이스라엘이 하마스 섬멸을 선언을 하면서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지속하고 있고 또 지상전을 준비하면서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요. 문제는 양측의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 중 대다수가 민간인이라는 겁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팔레스타인 측 누적 사망자가 현지 시간 24일 기준으로 5,791명인데 이 가운데 아동이 2,360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유니세프도 가자지구에서 어린이 2,360명이 사망하고 5,364명이 부상한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매일 기준으로 400명 정도의 어린이가 죽거나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어린이 3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 명이 가자지구에 인질로 잡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유니세프는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유니세프 측은 가자지구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음식, 물, 의약품, 연료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고요. 특히 병원, 물펌프장 등 필수 시설 가동을 위해서는 연료가 중요하다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100명이 넘는 신생아들이 있고 이 중 일부는 인큐베이터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어서 전기 공급이 생사의 문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입니다. 민간인 특히 아이들의 희생만큼은 양측이 꼭 피하고 또 막아줘야 할 텐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 어린이들 얘기하니까 그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들이 자신의 아기들한테 몸에 이름을 적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혹시 모르게 아이가 죽게 됐을 때 아이의 시신이라도 제대로 찾기 위해서 이름을 적는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아이의 몸에 이름을 적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사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에 있어서의 그 잔혹함, 잔인함 이런 것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좀 슬펐던 것은 뭐냐면 아이의 몸에
분명히 이름이 있는데 그 아이의 시신을 찾으러 오는 부모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도 같이 돌아가신 네. 거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장 저는 단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의 희생, 어린이들의 희생만큼은 반드시 피해야겠죠. 근데 이 지금과 같이 공습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어린이들 피해가 없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그게 굉장히 힘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만일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해서 가자지구 C가전을 벌일 때 상당수가 지금 남쪽으로 이동을 포기하고 그냥 가자시티 그쪽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희생은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걱정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방 6개국 그 국가 원수들이 이 지상군 투입을 신중하게 민간인 살상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것도 저는 바로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너무나 새삼스러운 얘기를 해서 다시 언급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 제네바 협약이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 제네바 협약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최소한의 그 제네바 협약의 정신과 가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어린이들의 희생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또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나하고 먼저 만나자고 다시 얘기하는 바람에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2일 김기현 대표가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 민생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협치회담을 개최하자 제안을 했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 첫날인 23일 대통령, 여야 대표 3자 회동을 역제안하면서 사실상 김 대표의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대통령실 이진복 수석의 발언은 여야 대표 간 만남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지켜보고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금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한 뒤에 여야 원내대표 만남을 추진할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에서 6월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들의 국회 회동이 물밑에서 추진됐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은 언제든 찬성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 수석은 원래 저번에 국회의장단하고 대통령실에서 식사할 때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거다. 양당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하는 식사를 국회의장이 마련하겠다면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물었고 대통령은 기꺼이 가겠다라고 했는데 당시 민주당이 그걸 못 받았고 그래서 성사가 안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 부분은 언제든 찬성할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장이 판단하고 양당에 의논하시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실 대선 이후로 이 대표 측에서 또 지속적으로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뭐 3자 회담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회동이 이번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특히 이제 시정연설 대통령이 하게 되거든요. 좀 있으면. 근데 시정연설할 때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합니다. 그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대표, 원내대표 이런 분들하고 쭉 같이 만나가지고 환담을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 만나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두 사람의 만남 이거는 사실 과거 정권에서도 이게 뭐 그렇게 사례를 찾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그 민생을 위해서 뭔가를 하자면 이번처럼 뭐 여야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3자가 만난다든지 또 그러면 근데 딴 정당도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의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나자든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면 제가 볼 때에는 그건 대통령실에서도 좀 거부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들고요. 어쨌든 1대1의 만남은 과거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영수회담이라는 단어, 그 참 신선한 단어인데 오래간만에 들어서 그런 단어에 그렇게 지금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이게 대통령이 그 여당 총재를 하지 않게 된 이후에는 뭐 그런 심각한 그런 양자회담이 없었는데 왜 그런지 그런 게 좀 궁금은 해요. 예. 네. 자, 다음 소식 국민의힘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인선이 속도를 내면서 인요한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통합 정신이 어떻게 구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취임을 했던 한 인 위원장 그냥 한 단어로 정의하겠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당사 출근길에는 인선 방향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내 얼굴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 라고 하면서 변화를 상징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인 위원장이 강조한 통합과 변화 메시지를 놓고 국민의힘이 혁신위를 통해 비윤계를 끌어안기를 시도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에선 비윤계를 대표하는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가 실제로 손을 잡고 당을 만들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중도층을 감안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유이동 정책위의장이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비윤이든 비윤을 넘어서 당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당 외 인사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변화를 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누구도 제한이 있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이 혁신위원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제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를 각각 경기, 서울 선거대책본부장 카드로 쓰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 시절 혁신위원장을 지냈던 최재형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를 향해 당과의 관계에서 본인들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 전 의원이나 이 전 대표는 물론 그와 가까운 천하용인 인사들이 직접 혁신에 몸담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은데요. 실제로 천하람 위원장의 경우에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인 위원장이 혁신위 합류 제안을 거절했다라고 하면서 김기현 대표의 시간을 버는 어떤 허수아비 혁신위원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는 SNS에 혁신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구성될지는 몰라도 실권은 없으니 그냥 중진들 입막음용으로 쓰일 텐데 라면서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엔 혁신위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정무수석 발언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이 누누이 이야기했듯 저희가 총선 공천에 개입하거나 당 운영에 개입할 일은 없을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 수석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 예방을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들인데요. 다만 여당은 정부와 같이 호흡해야 되는데 그 호흡은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적 비전을 만들 때 필요한 거지 당 조직을 관리하는 건 대통령실과 논의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런 건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이야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수석이 인 위원장을 예방해서 30여 분간 대화를 나눴는데요. 자, 인 위원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기회가 주어지면 윤 대통령과 거침없이 얘기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보시나요? 글쎄요, 뭐 원래 이 인요한 교수가 거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굉장히 뚝심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만큼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자신감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합 얘기하는데 이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물론 비윤도 뭐 혁신위에 들어오면 좋겠죠. 근데 사실은 전 그래요. 지금 정확하게 뭐 샤이 비윤이 있을 수 있어요. 샤이 비윤이. 그런데 드러난 비윤은 숫자적으로 전 10명 내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통합이라는 것을 위해서 숫자적으로 10명 내외인 비윤. 물론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샤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10명 내외로 돼 있는 분들을 이 혁신위에 포함시키면 물론 좋겠지만 근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통합이라는 이름하에 지나치게 과대대표되는 것은 아닌지 특정 세력이 이런 비판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뭐 비윤을 꼭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글쎄요.
뭐 일단은 예를 들면 회의도 광주에 가서 하고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지역적 통합이라는 것도 통합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왜 통합을 꼭 그 정당 내부의 통합만을 생각해야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통합 그 뭐 비윤과도 물론 척지진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하는 것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만나겠다. 그리고 거침없이 얘기하겠다. 이런 거 아닌가 전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통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식 후유증에서 회복해서 당무에 본격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부 통합에 먼저 집중하면서 보폭을 넓혀가는 모습인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열은 필패다라는 인식 속에서 내부 단속에 먼저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조가 잘 드러나는 행보가 내일로 예정된 전현직 원내대표와의 오찬 간담회라고 하는데요. 현 원내대표인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우상호, 우원식, 홍영표, 이인영, 김태년, 윤호중, 박홍근,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 대표를 향해 대선 패배 책임론을 제기했던 홍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대선 당시 이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박홍근 전 원내대표까지 계파를 아우르는 구성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때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의 책임을 불문에 붙이겠다고 한 데 더해서 이 모임 자체가 당내 통합을 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고요. 우원식 의원이 SBS 라디오에 나와서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나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현직 원내대표 간담회까지 마치고 가결파 징계 논란 등 통합 이슈를 매듭 짓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민생 행보도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 이어갈 민생 행보의 기조와 구체적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만큼 현장 방문이 어려울 수 있어서 국회에서의 간담회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와중에 오는 2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통합에 방점을 찍고 있는 이재명 대표인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일 중요한 그 과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총선 승리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물론 이제 뭐 김기현 대표도 당연히 총선 승리가 목표고 다 목표일 텐데 이재명 대표는 첫째 굉장히 절박하게 총선 승리를 바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고 둘째는 이재명 대표는 원래 뛰어난 승부사입니다. 승부사면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던질 수가 있는 게 승부사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에 절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만일 실패를 하게 되면 총선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일단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패배를 하면 대선에 한 번 더 도전해야 되는데 이 대선 도전이 또 이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에서 총선을 꼭 이겨야겠다고 생각할 거고 두 번째 아까는 승부사적 기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자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 이번 총선인데 그리고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경쟁력 있는 비명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어떤 비명이 있는데 이 비명 의원이 경쟁력이 있다. 제가 볼 땐 그 사람 반드시 그 의원 살려둡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전현직 원내대표 만났다고 그랬죠. 이제 시간 조금 지나보세요. 뭐냐면 분명히 강성 친명 지지층들에게도 메시지를 낼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어쨌든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당내 잡음을 최소화해야만 총선에서 이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을 얘기하고 뭐 당연히 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단계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다뤄볼 마지막 소식은 경기 버스 노사의 파업 관련 최종 조정 소식입니다. 자, 경기도 전체 버스 1,648대 89% 9,516대 파업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경기도 내 52개 버스업체 노조가 소속된 경기도 버스노동조합 협의회는
오늘 오후 4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조정회의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조정이 결렬이 되면 협의회는 내일 오전 4시 첫 차 운행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협의회는 민영제 운수 종사자의 실질 임금 인상 등을 회사 측에 요구를 했는데 회사 측은 재정 여건상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버스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건 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 전면 도입 시기를 번복한 것과 관련이 깊은데요. 일단 지난해 9월 파업 여부를 놓고 버스 노사가 최종 교섭을 벌일 당시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협상장을 전격 방문합니다. 그래서 임기 내 준공영제를 전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타 수도권 지역과의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노사가 한 발씩 물러섰고 파업이 철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협의회 차원의 전원회의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반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준공영제 도입 시기를 김 지사 임기 내가 아닌 2027년까지 미룬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협의회는 이런 도의 결정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요. 일각에서는 2007년 시행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사측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선 준공영제 도입을 통한 도의 운영비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서 갈등이 더 커지는 상황인데요. 파업 여부는 오늘 늦은 오후나 자정 이후에 결정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에 파업에 돌입을 한다면 경기도 전체 버스 1,648대 89% 9,516대가 파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서울과 도내 각 시군을 오가는 준공영제 노선버스 2,400여 대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출퇴근길 큰 불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는 일단 노사 대표를 설득하는 등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고요. 또 파업을 한다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버스 노선이 서울 그리고 도내 각 시군을 오가는 노선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 내일부터 파업이 정말 진행이 된다면 출퇴근길에 상당한 혼잡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게 사실 이 파업을 이거는 노조가 충분히 파업할 수 있는 이유는 전 된다고 봅니다. 네. 임금에 관한 문제고 뭐 예를 들면은 파업을 하는데 왜 뭐 통일운동비에서 파업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황당하지만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이것은 당연히 노동자로서의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더군다나 2027년으로 미룬다고 다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믿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저는 아주 많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경기도가 나서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왜 예전엔 약속을 했고 예? 지금은 왜 그걸 미루게 됐는지 그때 약속을 하게 됐을 때에는 그런 상황을 예측을 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모르겠어요. 설명을 이미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2027년엔 반드시 한다라는 약속도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도 경기도 측에서 나름대로 좀 그 상당한 성의를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 파업하면 안 되죠. 자 11월 9일인가요? 뭐 언제 지하철도 파업하잖아요. 예? 그러면 뭐 어떻게 다녀요? 저도 지하철 자주 타고 다니는데 제가 우리 과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만약 진짜 파업하면 니들도 그 어떤 식으로 학교에 올지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학생들은 휴강을 원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휴강을 하면 보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더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진짜 이 경기도 버스까지 이렇게 되면 큰일이니까 경기도의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앉아 계세요. 네. 자, 1539번님이 문자로 물어보신 거를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문자 내용이 뭐냐면요. 신율 교수님,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하여 냄새를 못 맡았는데 지금은 고쳐지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자동으로 나으신 건지 약을 처방받아서 나온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병원에 가도 이거 뭐 해준다고 하는 병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1년 가까이 냄새를 거의 못 맡았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 아이도 지금 아직 1년 안 됐어요. 한 10개월 정도째 냄새를 완전히 못 맡다가 지금은 조금 맡아요. 근데 이 현상이 이게 아주 전 세계적인 게 뭐냐면 제 독일 친구 중에서 뮌헨 대학 교수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맛을 못 느끼는 게 벌써 한 7개월째라고 합니다. 근데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약이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건데 한 가지 걱정이 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제일 걱정됐던 건 뭐냐면 신경이 코로나 때문에 이 냄새 맡는 후각 신경이 이게 또 어떻게 된 거 아닌가 했는데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간 이거 꽤 오래 걸립니다. 조금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고 약도 없답니다. 예,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요? 왜? 이 심각해요. 냄새 못 맡은 적 없죠? 저 있습니다. 있어요? 네. 휴가 갔다 오더니 이제 막 그냥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이 만나는 YTN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